안녕하세요. 오늘 분석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역설 하나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의 역설인데요.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스스로를 위기에 빠졌다고 느끼게 됐을까요? 그 엄청난 성공 뒤에 숨어있는 모순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왜 스스로는 위기라고 느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자, 이 문제의 본질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명한 역사학자 스티븐 코트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성공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바로 그 결과로 곤경에 처했다. 정말 역설적이죠. 오늘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흔한 생각부터 한번 깨볼까 합니다. 그러려면 과거로 시간여행을 좀 떠나봐야 하는데요. 1975년과 오늘날 이 두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1975년의 미국은 어땠을까요? 베트남전에서 패하고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정치가 흔들리고 오일 쇼크로 경제가 휘청거렸죠. 그야말로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어요. 모두가 미국은 끝났다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군사, 경제, 에너지, 그리고 기술 혁신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초강대국입니다. 50년 전과 비교하면 그 힘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오히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커졌습니다. 이 사실을 숫자로 확인해 보면 더 놀랍습니다. 자,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단 5%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15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전 세계 GDP의 4분의 1, 즉 25%를 차지해왔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이죠. 이건 더 대단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쓰는 군사비를 다 합친 것의 절반, 무려 50%를 미국 혼자 쓰고 있습니다. 독보적인 군사 패권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힘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졌는데도 세계의 지정학적 구도는 1975년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해양 민주주의 세력과 유라시아 대륙의 권위주의 세력이 대립하는 이 근본적인 구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감, 이 위기감의 진짜 원인은 뭘까요? 지정학적 구도가 그대로라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바뀐 걸까요? 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세 가지의 새로운 취약점이 생긴 거죠. 바로 완전한 상호 연결성, 모든 기술의 이중 용도화, 그리고 핵심 역량을 해외로 이전해버린 것.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완전한 상호 연결성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냉장고, TV, 자동차까지 모든 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해킹과 감시라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취약점을 만들어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집 냉장고가 스파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이중용도 기술입니다. 예전에는 군사기술하고 민간기술이 딱 구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 소프트웨어, 소셜미디어가 곧바로 아주 강력한 군사적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과 군사의 경계선이 사실상 사라져버린 거죠. 이게 군산복합체의 변화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1975년의 군산복합체는 뭐랄까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비밀연구소나 공장이었어요. 외부의 적을 막을 수 있었죠. 하지만 오늘날의 군산복합체는요. 바로 여러분 손에 들린 스마트폰 그 자체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적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취약점. 이건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초한 건데요. 바로 자기 힘의 근간이 되는 핵심 제조업, 예를 들면 조선업 같은 것들을 잠재적인 경쟁국에 넘겨줘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세계 최강의 해군을 가진 미국이 정작 그 배를 만드는 능력의 대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 전략적 약점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아니 그러면 이 세 가지 취약점은 대체 어디서 생겨난 걸까요? 놀랍게도 그 뿌리는 미국의 실패가 아니라 바로 그 성공에 있습니다. 미국이 만들었던 글로벌 질서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 때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미국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성공하고 함께 부유해지도록 돕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계획은
정말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1970년대만 해도 G7, 즉 선진 7개국이 전 세계 GDP의 7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0%도 채 안 돼요. G7이 가난해져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만큼 훨씬 더 부유해졌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부자가 되니까 당연히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싶어진 거예요.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이제 미국이 만든 질서에 그냥 참여하는 걸 넘어서 아예 그 질서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변화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냉전이 끝난 후 미국의 전략이 바뀐 건데요. 소련을 막는 봉쇄 전략에서 러시아나 중국 같은 옛 라이벌들까지 미국 중심의 질서로 끌어들이는 확대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죠. 하지만 결과는 미국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주는 달콤한 경제적 이득은 전부 챙기면서 그 시스템이 지향하는 자유나 민주주의 같은 가치는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덩샤오핑의 아주 유명한 도광양회라는 말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힘을 숨기고 조용히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죠. 어쩌면 중국은 처음부터 미국이 바라는 그런 파트너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혼란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가는 아주 중요한 과도기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새로운 세계 질서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그 질서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아주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고 있을 뿐이에요. 마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던 바로 그 시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은 우리 세대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다음 세계 질서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일 겁니다.